네, 안녕하세요. 사진 하는 사람 이종훈입니다. 저는 소울케이브에서 대장을 맡고 있어요. 저희 채널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리즈로는 사진 쉽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예진 PD님이 여기 혹은 여기에 넣어주실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사진을 하다가 그게 직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식으로 교육을 배운 분들과는 조금 다른 루트로 지금 이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아주 많겠죠. 뭐 사진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지부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사진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부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여기가 되려나요? 이웃집 작가님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시리즈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중에서 사진 쉽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이 시리즈는 저희가 총 5회차 준비했나요? 예진 PD님? 6회차랍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진을 쉽게 배울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비기너 레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론을 아주 복잡하고 막 장황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싶은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보통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주제예요. 인포메이션 혹은 인스퍼레이션, 기술로서의 사진, 그리고 이야기로서의 사진. 제가 강의를 조금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횟수로는 한 10년 이상 사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강의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사진을 배우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할 이야기는 아주 얇고 넓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취미로 혹은 영상을 취미로 하실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법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내용, 인포메이션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은 저희가 사진 혹은 영상이라는 걸 할 때 기술로서의 사진과 그리고 이야기로서의 사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기술로서의 사진이라면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초점, 구도, 노출, 이런 카메라를 조작하는 그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로 하는 우선시되는 그런 사진의 영역이 있고, 인스포레이션, 그러니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서의 사진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요건보다는 이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이야기는 뭐고 주제의식은 뭐냐, 이런 요소들이 조금 더 중요시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반된 두 가지 요소가 사실 별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역에 따라서는 어떤 게 더 우선시 되냐라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 구분을 조금 먼저 하고 들어가면 사진을 배우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좀 찾아서 보여드릴 건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지하철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 보도자료에 나온 기사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2023년 6월 8일 날 기사가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3명 중상 11명 경상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자료 사진으로 제일 먼저 올라간 게 순회역 그 표지 있잖아요.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면 그 표지를 딱 찍은 사진이 올라왔네요. 이 사진이 뭐 잘 찍었냐 못 찍었냐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기사에 필요한 이미지 참고 자료로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죠. 기사 제목에서처럼 순회역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진이 순회역이라는 그 표지를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초점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출에는 이런 것도 특별할 것 없이, 나무랄 것 없이 잘 찍혀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으로 하나를 더 볼게요. 아시아경제 기사네요. 2023년 6월 7일 기사인데, 서울 지하철역 역명 변기 매물 쏟아진다 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있고요. 도로가에서 찍은 명동역 3번 출구를 알리는 그 표지를 찍어 놓은 사진이 자료 사진으로 들어가 있네요. 역사 주변의 풍경도 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뉴시스 기사네요. 2023년 6월 4일 지하철역 얼마나 붐비나 AI로 혼잡도 실시간 분석. 특정 지하철 역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AI로 지하철역의 혼잡도를 분석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느 역인지 알 수 없지만 역사 내에 정말 많은 분들이 누군가는 내리고 누군가는 타는 그런 모습을 찍은 자료 사진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3장의 사진을 모아보면요, 촬영자의 특정한 의도보다는 사진에서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들이 눈에 들어오죠. 이런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는 기술로서의 사진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지하철이라는 대상을 찍으면 어떻게 달라지냐, 제가 찍은 사진보다 저보다 훨씬 사진을 잘 찍으신 작가님의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요. 렌즈컬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자신의 사진 작품 시리즈를 올리는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트로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작가들이 뜨는데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프로젝트가 있죠.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Reflections Inside the Seoul Metro 해서 아거스 폴 이스타블룩이라는 작가님이 촬영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작품 설명 시리즈 글을 보면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지하철이 진짜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분은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나 뭐 유튜브, K-팝에서 보여지는 그런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진짜 삶을 보여주는 곳이 지하철이다. 그 지하철에서 실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 시리즈를 만들으셨던 것 같은데, 이전에 봤던 지하철 사진과는 사뭇 다르죠. 그리고 뭔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이 작가는 지하철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찍었을까?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라는 게 궁금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로서의 사진의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6장의 사진을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보죠. 분명히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표현으로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도 어느 관점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표현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게 사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주제의식 혹은 뭐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모두가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어디냐, 나는 기술로서의 사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완벽한 노출과 초점과 색감,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는 사진의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런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류의 사진을 내가 지향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사진의 경우는 그 태생적으로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라는 도구를 배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향점을 삼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먼저 가지고 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하신다면 나는 적당한 선에서 사진을 즐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요, 어느 한쪽이 됐건 한쪽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방향으로 지향점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통 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라 프로를 지향하는 분이라면, 사진으로 뭔가 직업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 나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은 아마추어입니까? 아니면 프로입니까? 혹은 뭐 프로를 지향하는 아마추어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술로서의 사진에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적절한 노출, 명확한 초점, 구도와 뭐 화면의 각도, 뭐 이런 요소들. 이야기로서의 사진에 필요한 요소, 그러니까 적절한 스토리 전개, 스토리텔러의 의도, 주제와 소재, 이렇게 각기 다른 필요 요소가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전에 찍었던 제 시리즈 중에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소개해 드릴 만한 시리즈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욘드 더 월이라는 사진 시리즈고요. 제가 2014년도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2016년도에 해외에서 먼저 발표한 시리즈예요. 벌써 뭐 10년 가까이, 이제 9년 차 돼가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안타깝게도 제대로 발표를 못한 시리즈입니다. 올 하반기 중에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한번 사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만약에 전시를 열게 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현재 1000 몇백 분 정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꼭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더 월이라는 이 시리즈는요, 아프리카 대륙에 말라위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 모잠비크, 잠비아 이런 나라 근처에 말라위라고 내륙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도소에 제가 촬영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제가 아까 기술로서의 사진과 이야기로서의 사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작업을 기획하면서는 교도소라는 낯선 공간, 일반인들이 정말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가볼 일이 없는 이 특별한 공간을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수감 생활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겠다.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를 그분들 역시 겪고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촬영 대상과 저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멀리서 아름다운 그림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아주 가까운 위치까지 다가가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담아와야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사진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장면들이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확한 초점, 노출, 구도, 기술로서의 사진의 요소들도 충분히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지속했고요. 이야기로서의 사진에도 접근하기 위해서 대상과의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분들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명의 주인공을 만들고 그분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같이 담아내면서 스토리 형태로 시리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스스로 자화자찬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안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꼭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개인 작업도 물론이고 저희 소울케이브 이름으로 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잘 했던 것 같다. 이런 리뷰하는 코너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썸머리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다양한 예술 장르 중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는지에 따라 이러한 단계를 밟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배워갈 수 있다라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수월하게 밟아갈 수 있는 단계로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게 기술로서의 사진, 그리고 이야기로서의 사진을 조금 구분해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프로를 지향하는 분이라면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하는 게 사실인데, 물론 한 번에 다 갖추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저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혹시라도 사진 생활에 조금 지루해진다거나 뭘 더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분명히 도움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전하는 이 사진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사진 실력을 막 급격하게 성장시킬 거라는 기대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간간히 전하는 사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뭘 더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떤 장비가 더 좋아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진 쉽게 알려드리는 이웃집 작가님입니다. 지난 회차가 저희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기초가 될 만한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사진생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편의성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스마트폰을 따라올 만한 장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DSLR 혹은 미러리스가 이쁘고 화려하고 잘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만큼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화질과 적절한 편의성을 갖고 있는 장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작가님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시면 제가 그럼 100만 원으로 아이폰 신형을 사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애매한 금액의 미러리스나 뭐 DSLR 중고를 사는 것보다 웬만한 스마트폰 신형을 사는 게 훨씬 더 사진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스마트폰의 기술은 아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그 단계라는 점이에요. DSLR의 경우는 현재 시점으로 많은 제조사들이 기술 개발을 거의 중단한 상태예요. DSLR 이전에 SLR이라는 방식의 카메라는요, 이미 수년 전에 단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시리즈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러리스의 경우도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스마트폰은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최신의 기술과 기능들이 속속들이 채워진 최신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되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촬영 혹은 쾌적한 촬영을 위해서라면 최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에 유리하냐? 제가 지난번에 저희 1회차에서 기술로서의 사진과 이야기로서의 사진을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겠죠? 여기 가서 보고 오십시오. 기술로서의 사진은 뭐고 이야기로서의 사진은 뭐냐? 제가 한 10분, 15분간에 걸쳐서 열심히 이야기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사진 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수월하게 기술로서의 사진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골자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신 저희 PD님이 강의에 쓰일 샘플 사진을 찍으려고 이 더운 여름날 밖에 나가셔서 열심히 샘플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사진의 왼편은 2015년도에 출시한 아이폰 6s 플러스 모델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가장 최신의 카메라 아이폰 14 프로, 그 두 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같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세요. 2015년도에 출시한 DSLR이나 미러리스의 경우도 뭐 현재도 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 한물간 장비의 취급을 받긴 하지만 가장 최신의 장비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월등하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월등하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스마트폰처럼 최신 제품이 이렇게 이전의 기술을 압도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 개발이 빨랐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스튜디오 입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소울케이브 크리에이티브라는 간판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왼쪽에 6S로 촬영한 사진은 그냥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오른쪽에 비교군으로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와, 이렇게 뿌였다고? 이렇게 흐릿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입구 앞에 세워져 있는 저 회색 차량을 한번 잘 보세요. 본네트 위에 반사되어 있는 주변 풍경을 보면요, 오른쪽에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은 본네트 위에 반사된 주변 건물의 표면까지도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이죠. 그에 비해서 왼쪽 6S로 촬영한 사진은 조금 흐릿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지글지글하게 뭔가 뿌옇게 보이는 요소도 있어요. 이건 노이즈라고 하는데 제가 추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저희 스튜디오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진이 잘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역광 상황의 촬영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은 6S 플러스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강조해 주세요. 이 부분 보시면요, 천장에 달려있는 등이 커튼이 쳐져 있는 부분을 아주 밝게 만들었죠. 그런데 왼쪽에서는 거의 색상 정보가 안 보일 정도로 밝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분명히 역광 상황인데도 동일한 하이라이트 부분에 색 정보가 남아있죠. 주변에 커튼의 색상도 꽤나 균일하게 잘 보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흰색 기둥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역광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왼쪽에서는 아주 뿌옇고 흐릿하고 어둡게 찍혔지만 오른쪽의 경우는 꽤나 밝고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신 스마트폰이 역광 상황, 어두운 곳 같이 가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촬영자의 촬영 테크닉이나 그런 숙련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저희 스튜디오 앞에 그 대로변에 나가서 촬영을 한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해요. 날씨만 좋으면 옛날 카메라로 찍어도 사진은 다 잘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날씨만 맑으면 기술적으로 좋은 사진을 찍는데 매우 수월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센서가 조금 큰 카메라, 소위 좀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법한 그런 큰 카메라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처럼 왼쪽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왼편에 갈색 벽돌처럼 보이는 이 건물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뿌옇게 보이죠? 아래쪽에 있는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데, 같은 위치를 오른쪽에 14%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요, 굉장히 선명하죠. 오른쪽에 있는 흰색 건물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서는 흰색 건물의 표면 디테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최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이 벽이 그냥 흰색 솔리드한 벽면이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으로 타일처럼 벽면이 구성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센서가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는요, 렌즈의 코팅 기술이나 카메라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 그런 기술의 발전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사진 결과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고 싶다라면 사진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동시에 스마트폰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적절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저희같이 업으로 사진을 찍는 혹은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굳이 왜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큰 카메라를 사용할까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업무로 주로 쓰는 카메라인데요, 니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Z7 M2 라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는 미러리스라고 분류되는 종류인데요, 얘를 이렇게 분리해보면요, 여기 가운데 센서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는 부분, 이 부분 강조해주세요 피디님. 이 부분이 센서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이 부분이 센서인데, 이 부분으로 빛을 받아들여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혹은 한 마디를 2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 면적인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렇게 큰 센서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스마트폰은 여기 렌즈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의 센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DSLR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DSLR은 이렇게 큰 사이즈의 센서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스마트폰의 경우는 그 센서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카메라 센서가 크다 혹은 작다라는 거는 사진의 최종 결과물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제가 간단한 비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센서가 크다는 건요, 여러분, 큰 사이즈의 캔버스를 갖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다. 반대로 캔버스 사이즈가 작으면 동일한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세밀하게 그려야겠죠. 물론 기술이 좋으면 세밀하게 잘 그려낼 수 있겠지만 그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시장에서는, 사진 혹은 영상 시장에서는 센서가 크면 좋다, 이런 말을 판형이 깡패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캔버스는 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에서는 스마트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그냥 갖고 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사진을 무작정 찍을 수 있냐 라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 카메라를 굳이 쓰는 이유는 로우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RAW, 로우 촬영이고요. 각 제조사마다 다양한 포맷으로 로우 파일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로우 촬영이 어떤 이점을 갖고 있냐,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자, 이거는 제가 벌써 10수년 전에 올림픽 공원에서 촬영했던 사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 촬영 장면이 왼쪽처럼 어둡게 찍혔습니다. 제가 카메라 조작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로우 파일은 이렇게 밝기 정보를 수정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촬영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하는데요. 날씨가 조금 희꾸무리했어요. 저는 조금 더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을 원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로우 촬영을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큰 카메라를 사용한다. 큰 판형의 장점도 이용할 수 있고 로우 촬영이라는 후반 작업에 유리한 그런 프로세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초반으로 넘어가세요. 분명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신 스마트폰은 카메라의 기본 기능에서 로우 촬영 기능을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는 아이폰 11 프로거든요. 이 카메라만 해도 기본 기능의 로우 촬영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저희 예진 PD님이나 저희 예린 사원이 쓰는 카메라가 14 프로거든요. 그 카메라들은 기본 기능에 로우 파일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본 메뉴에서 익스포트 로우라고 해서 로우 촬영을 스마트폰 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미러리스만큼 DSLR을 뛰어넘는 사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전문적인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같이 로우 촬영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비교적 구형 스마트폰을 아직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로우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데 제 스마트폰에는 이 로우 촬영 기능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카메라 찾아주시고요, 포맷 들어가시면요, 애플 프로 로우라는 항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활성화하시면요, 아까 저희가 띄워드렸던 자료 화면처럼 로우 촬영 기능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요, 익스퍼트 로우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뭐 유료 앱은 아니고요, 기본으로 삼성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앱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자료에도 넣어놨지만 사용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약간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시고 뭐 계속 이걸 활용하실지 지우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로우 촬영을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 지금 왼쪽에 작게 보이는 사진을 오른쪽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직접 수정해본 이미지예요. 이런 작업도 라이트룸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라이트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사진 생활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 아직 구입하지 마세요.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계실 테니까 스마트폰으로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어차피 스마트폰 주기적으로 교체하시잖아요. 최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기술로서의 사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냐, 어떻게 찍어야 더 잘 찍을 수 있냐 라는 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웃집 작가님 이종훈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사진 쉽게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마트폰이 미러리스나 뭐 DSLR 못지않게 찍을 수 있다, 로우 파일을 이용하면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쓰라는 얘기냐, 로우 파일이면 다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계셨을 거예요. 한 분은 물어보셨겠죠? 저희가 미리 만들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저희 예진 PD님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쵸? 몰랐죠. 전문가들조차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 촬영 팁이라고 제가 4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절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죠? 예진 PD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렌즈 청소? 그렇죠. 얘가 사진은 잘 찍지만 셀프 청소가 안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촬영하기 전에는 카메라를, 액정 화면을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지금 제 스마트폰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여름철인 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짜잔. 이게 표현이 되나요? 지금 우리 카메라에? 그죠. 기름이 덕지덕지 붙었죠. 뭐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스마트폰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렌즈 요 면에 지문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쥐기도 하고 이렇게 쥐고 그냥 주머니에 혹은 가방에 밀어 넣는 게 일반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게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촬영하시기 전에는 꼭 요 렌즈를, 요 화면을 잘 닦고 촬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그리고 이 렌즈를 닦을 때 여러분 옷을 이용해서 이렇게 쓱쓱쓱 닦으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런 거를 알려주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사용하는 요 렌즈 와이프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자이츠라는 카메라 렌즈를 만들어 온 회사에서 만든 일회용 그 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뜯으시면요 요 안에 이렇게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살짝 묻어 있어요. 코를 굉장히 찌르네요. 이 부분을 좀 닦아 줄게요. 이렇게 닦고, 아직 많이 남았죠? 이 전면도 잘 닦아 주겠습니다. 와, 기름이 어찌나 많은지 얼룩이 계속 지네. 자, 이렇게 닦고 나면 어떠신가요? 깨끗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거 비싼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가 요거 100개 드릴을 한 만 몇천 원에 샀나? 약간 뭐 개당 뭐 몇백 원 꼴일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포털 사이트나 오픈마켓에 들어가셔서 뭐 자이스 렌즈 와이프 혹은 일회용 뭐 안경 닦기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개당 뭐 100원 내외, 뭐 더 싼 건 한 50원대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 구입하셔서 카메라 가방에 혹은 지갑에 여기저기 곳곳에 넣어두고 쓰십시오. 저는 이거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주변 분들 만나면 이렇게 하나씩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시 이미지를 좀 준비해봤어요. 렌즈를 닦기 전과 후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자,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제 업무 보는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왼쪽이 스마트폰의 렌즈를 닦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방금 보여드린 이 렌즈 와이프를 이용해서 카메라 렌즈를 닦고 나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냥 왼쪽 사진만 보면요, 뭐 나쁘지 않은데 원래 사진 이렇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제 검정색 텀블러가 훨씬 더 진하게 보이죠. 텀블러 너머에 모니터나 그 밑에 있는 그 포스트잇도 굉장히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렌즈에 묻어있는 손때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사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색 재현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촬영을 하시기 전에 렌즈 앞을 꼭 잘 닦아 주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팁은 기준점에 맞춰서 찍으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기준점이 뭘까요? 자, 이 화면은 제가 촬영할 때 모든 옵션을 다 켜둔 화면을 일부러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에 두 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그리드라는 겁니다. 그리드. 사진 촬영자 혹은 영상 촬영자가 화면의 구도를 조금 더 편리하게 잡기 위해서 화면에 가상의 선을 그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거의 모든 스마트폰이 갖고 있습니다. 뭐 미러리스나 DSLR 같은 카메라는 물론 갖고 있고요. 이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가로 세로 두 개의 선이 서로 교차하다 보니까 만나는 점 4개가 생겨요. 요 4점을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중심 피사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대상이 조금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요 점에 위치하게끔 구도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에 맞춰서 촬영하시면 어떻게 되냐, 가로 세로 두 개의 가상의 선 위에 흰색 꽃이 놓이게 찍으니까 뭐 왠지 그럴듯해 보이죠. 두 번째 사진은 아래쪽 교차 지점에 위치를 맞춰 봤네요. 촬영의 주인공이 되는 피사체가 해당 위치에 오게끔 해서 찍으면 화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4개의 선이 교차하는 4개의 점에 꼭 물체를 위치해야 하는 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피사체를 정 가운데 놓거나 아주 극단적인 구석에 넣어서 더 이쁘게 혹은 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진의 이쁜 비율,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구도가 뭐냐라고 할 때 막연하게 그 가이드선 없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 그리드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팁, 주인공에게 터치하세요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의외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에서 초점 고정이나 노출 고정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제가 이 스마트폰 제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 기능을 켰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있고요. 제 앞에 카메라와 예진 PD님이 계시네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지금 자동으로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매번 찍을 때마다 카메라가 초점을 아주 잘 잡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화면을 터치하면요, 이렇게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잡죠. 그리고 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화면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매번 찍을 때마다 이거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화면을 초점 맞춰야 되는 대상을 꾹 눌러주시면 위에 자동 노출 초점 고정이라고 뜨죠. 이 상태에서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출과 초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노출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진 PD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도 얼굴 인식 기능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초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마찬가지로 예시 사진을 가져왔어요. 책상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냥 찍으면은 이렇게 초점이 어디 맞았는지도 모르게끔 사진이 찍힙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초점을 포스트잇에 고정을 해봤습니다. 초점을 고정하니까 앞뒤에 있는 물체가 조금 뽀얗게 변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텍스트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네요. 자, 초점 고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요, 카메라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냥 카메라가 스스로 가장 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어딘가에 맞게 됩니다. 물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찍으려는 화면 안에 사람이 등장해 있다면 아마 자동으로 얼굴에 초점이 갈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초점을 간 대상이 제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한번 터치해서 맞추시고 꾹 누르시면은 초점과 밝기, 노출이 고정되니까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팁은요, 잘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카메라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 습관적으로 쥐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촬영을 하시죠. 근데 이거 아주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카메라와 관련돼서 액세서리를 만드는 수많은 제조사들이 예전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지금 자료로 보고 계신 이런 장치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장비는 울란지라는 회사에서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전용 그립인데 카메라를 조금 더 편하게 손에 쥔 채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드는 장비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스몰리그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 전용 케이지입니다. 케이지가 뭐냐면요, 이 카메라 주변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조금 더 쉽게 탈부착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인데요. 보시면 손잡이가 2개나 있죠. 카메라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고 촬영을 하는 게 분명히 퀄리티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2장의 사진도 제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브랜드의 광고 이미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광고 이미지 속에도 자연스럽게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를 잘 쥐고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들도 촬영하실 때는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쥘 수 있게 잘, 꼭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양손으로 잘 쥔 채로 촬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찍어도 좋고 양손으로 찍어도 좋은데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카메라가 덜 흔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덜 흔들리게 할 때는 양 팔꿈치가 여러분들 몸에 붙으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팔꿈치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카메라를 잘 잡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팔꿈치를 몸에 딱 붙이고 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팔꿈치를 몸에 붙여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4가지
기본 촬영 팁,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본 촬영 팁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 찍으실 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닫고 그리드 기준점에 중요한 피사체 맞추시고요. 주인공의 터치에서 초점과 노출 고정하시고 카메라 안정적으로 쥐어주시고요. 자,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진 쉽게 알려주는 이웃집 작가님입니다. 벌써 4회차네요. 오늘은 사진을 공부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 지식 중에 카메라의 기능에 대한 꼭 알아야 하는, 몰라도 찍을 수는 있지만 알면 더욱더 좋을 만한 그런 지식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들어보셨나요? 이 세 가지가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밝기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사진에서뿐만 아니라 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요.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노출의 삼각형, 익스포저 트라이앵글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자료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조리개, 어퍼처라고 써있네요. 조리개 값은 f2.8, 4, 5.6, 8, 11, 16 이런 식으로 조리개 값을 표기하고요. 맞은편에는 셔터 속도라고 해서 250분의 1, 125분의 1, 60분의 1, 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맨 아래쪽엔 감도, ISO라고 흔히들 표기하고요.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점점점 올라가는데요.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안다기보다 오늘의 목표는 이 세 가지가 상호 어떤 관계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각각의 요소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만 하셔도 이 강의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조리개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먼저 조리개입니다. 영어로 F 넘버 혹은 A 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딱 정해진 게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표기로 사용된다는 것 정도. 조리개는 사진을 찍을 때 렌즈에서 조절이 되는 부위입니다.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흔히 조리개 값이 크다 혹은 작다, 조리개를 연다 혹은 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기능으로는요, 지금 저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 뒤로 저희 스튜디오의 일부 공간이 아마 보이실 텐데 이 주변 공간은 살짝 뿌옇게 보이실 거예요. 배경 흐림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조리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사진 보시면요, 왼쪽에 f/1.4라고 되어 있는 게 동그라미가 가장 크죠. 조리개가 열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조리개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 렌즈에 있는 조리개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조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f1.8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이런 거를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f값 사이에 어떤 경향성이 있고 실제 사진과 영상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건데요. 조리개를 연다 라고 하면 f값이 작아지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럴 경우에 배경이 더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조리개 숫자를 크게 해서 조리개를 닫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조리개값이 커지면서 배경이 점차 선명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시 이미지를 갖고 와봤어요. 저한테 사진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아마 수없이 봤을 사진인데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의 초점은 맨 앞에 있는 과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조리개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왼쪽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있는 과일만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점 배경이 뿌옇게 혹은 연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화분 같은 경우는 그 형체를 명확히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뿌옇게 됐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조리개 숫자를 조금 크게 한 경우입니다. 맨 앞에 있는 과일은 당연히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뒤에 있는 과일도 선명하게 보이죠. 뒤에 있는 화분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게 조리개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초점 맞춘 대상은 선명하고 배경은 흐릿한 그런 결과물을 원하실 때는 조리개 숫자를 작게 해서 촬영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예제 사진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베니스, 베네치아라고도 하죠. 카니발 기간에 촬영한 사진인데 멋진 코스튬을 입고 계신 분을 촬영했어요. 초점은 당연히 얼굴, 눈 근처에 맞은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인 것 같은데 대성당이 조금 뿌옇게 표현이 됐죠. 조리개 숫자를 작게 설정해서 얻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조리개 숫자를 작게 설정하는 이유는 초점 맞춤 대상과 배경을 적절히 분리해내기 위함인데요. 촬영자가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겠죠. 그 대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 숫자를 작게 설정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촬영한 이 스튜디오 세트도 조리개 값이 2.8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초점을 맞춘 저는 선명해 보이고 제 주변 공간은 살짝 뿌옇게 처리해서 시선이 저한테 집중될 수 있도록 해놓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조리개 숫자를 조금 크게 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2011년도에 제가 개인전을 하고 기록용으로 남겨놓은 사진인데요. 갤러리가 상당히 컸거든요. 촬영을 하는 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먼 곳까지 사진 작품이 빼곡하게 전시가 됐었기 때문에 조리개 숫자를 크게 해서 사진 안에 드러나는 많은 요소들이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게 조리개를 세팅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잘 보시면요, 왼편에 있는 전시 서문, 전시를 소개하는 글도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 옆에 보이는 큰 작품도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작품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게 모델분께 부탁을 해서 작품 앞에 서 계셔달라고 제가 부탁했고요. 모델분 뒤로 보이는 작품들까지도 선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제 뒤에 있는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는 작품은 저희 집에 아직 있습니다. 자, 조리개를 정리하면요, 조리개는 사진에서 배경을 흐리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조리개 숫자가 크다, 조리개를 조인다 혹은 푼다 이 정도로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기초 강의다 보니까 실제로 조리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자세한 영역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6편은 저희가 조금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6편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심화 내용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조리개에서 시작해서 셀렉티브 포커스, 데프 필드, 심도라는 개념인데 그런 요소들까지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때 조금 더 심화 내용은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셔터 속도입니다. 셔터 스피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는 S값 혹은 SS라고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 아마 나도 이거 찍어봤는데 싶으실 건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카메라가 흔들려서 우연히 찍힌 사진이죠. 이런 사진이 찍히는 이유는 셔터 스피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셔터 스피드가 느리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셔터를 눌렀을 경우인데요. 셔터를 눌렀는데 찰칵하고 찍히는 게 아니라 찰칵하고 찍힐 때 혹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는 셔터 속도가 1초 이상 2초, 3초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동안에 카메라가 움직이면 이렇게 번진 듯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셔터 스피드의 차이에 따라서 사진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이 두 장의 사진일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일본 야쿠시마 섬에 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야쿠시마 섬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 중에 한 곳이라고도 해요. 왼쪽의 이미지는요, 셔터 스피드를 아주 느리게 설정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해안가의 파도가 굉장히 크게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어떠신가요? 파도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죠? 바닥에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셔터 스피드가 길게 찰칵하고 유지되는 동안에 파도는 계속 움직였겠죠? 그래서 그 움직인 궤적들이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늘의 구름도 보면요, 이날 바람이 꽤 많이 불었던 날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구름도 정확한 모습으로 찍힌 게 아니라 흘러간 그 궤적이 남아있죠. 번진 듯한 모습으로. 셔터 스피드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보죠. 비교적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정지한 것처럼 찍혀 있고요. 하늘의 구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의 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셔터 스피드는 이렇게 피사체, 특히 움직이는 피사체가 정지한 것처럼 표현할 것이냐 혹은 그
움직인 궤적을 기록에 남길 것이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샘플 이미지는요, 2012년도에 제가 팔라우를 가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남태평양의 휴양지, 다이빙 하는 분들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촬영을 하다 보면 셔터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움직이는 피사체가 사진에 찍힌다면 왼쪽처럼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이 번진 듯이 표현이 되죠. 이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조금 빠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샘플 예시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있죠. 피사체가 번지지 않은 모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도 그 경향성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더 실용적일 텐데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게 세팅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요, 피사체의 궤적이 찍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빠르게 설정되면요, 움직이는 피사체가 정지한 것처럼 촬영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밤 사진 얘기하시면서 밤이 되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진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밤에는 빛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적절한 빛의 양만큼을 카메라가 받아야 되는데, 그 충분한 양의 빛을 받기 위해서 카메라가 셔터 스피드를 길게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모든 카메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야간 모드 촬영하실 때 1초 혹은 2초, 3초 이렇게 바가 쭉 가잖아요. 그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이니까 빛이 부족하고 사진을 찍는 데 필요한 적정 양의 빛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만큼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가 어느 정도 길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감도라는 요소인데요. 감도라는 걸 이용하면은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비교적 빠른 셔터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업무 공간에서 제가 샘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감도 800, ISO 800에 설정해 놓고 사진을 찍었을 때는 사진에 찍힌 대상들이 비교적 준수하게 보이죠. 색이 표현되는 방식도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감도를 바꿔가면서 만들어 봤더니요, 어떠신가요? 감도가 올라갈수록 뭔가 화면에 지글지글 노이즈가 낀 것, 색 재현성이 떨어지고 색 간의 경계 혹은 피사체 간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조금 흐릿해 보이는 효과, 이런 결과물을 의도한 거라면 상관없지만 의도하지 않고 촬영했을 때는 당황할 수 있겠죠. 자, 감도는 이렇게 높아질수록 노이즈가 낀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노이즈가 생기는 걸 감안하면서도 감도를 높여서 촬영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셔터 스피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사진 혹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요, 감도를 충분히 높여야만 적절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 혹은 영상을 찍을 때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요, 감도 25600으로 촬영한 사진을 포토샵에 있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한 샘플 이미지인데요. 상대적으로 디테일 면에서는 감도를 아예 낮춰놓고 촬영한 사진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나쁘지 않죠.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이즈 리덕션 기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실 때 감도가 어느 정도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거를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촬영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적절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도는 조금 더 자유롭게 폭넓게 설정하시는 편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공부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자고 했는데, 누군가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군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천천히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각각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출 삼각형, 익스포저 트라이앵글 이 세 가지는요 각각 하나의 값이 움직이면 적절한 밝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개 값이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마치 서로 이어져 있는 톱니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는 조리개 값을 어떻게 조정하나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에서는 고정된 조리개 값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조리개 값을 조절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 나와 있는 스마트폰에서는 포트레이트 기능이라고 해서 배경을 뭐 뿌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조리개를 조작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카메라가, 그러니까 AI가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배경에 블러 효과를 넣어주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뭐 깔끔하게 얻으실 순 없지만 그래도 조리값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의 차이가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시면 그런 기능도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 이 세 가지는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데 아주 핵심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진 쉽게 알려드리는 이웃집 작가님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5회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쉽게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쉽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아쉽게도 이제 생략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꾸미고 있고요. 오늘은 뭐 이미 제목에서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사진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진의 구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레이밍이라는 건 뭔가요? 사진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그런 질문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힌트,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하나 하고 내용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 교습서라고 하죠. 사진에 대한 이론을 풀어놓는 책들을 보면 삼분할 구도다, 황금 구도다, 대칭 구도다, 무슨 구도다, 무슨 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다 외운다고 한들 사진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미술의 경우는 빈 캔버스에서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하나씩 더해가면서 결과물들에 가까워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창작자가 의도를 갖고 오늘은 대칭 구도로 그림을 그려야지, 오늘은 패턴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진은 어떤가요? 사진은 계속 이어져 있는 세상에서 특정한 부분을 떼어내는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특정한 구도를 원한 상태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가 다른 무언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찍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그런 구도의 룰들을 다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보다는 경험, 그 사람의 감각에 많이 의존되는 게 사진에서의 혹은 영상에서의 구도, 화면 구성, 그리고 프레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도라는 말은 사진이나 그림, 영상에서 대상의 형태, 위치, 색감 같은 거를 고려한 짜임새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말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풀면 화면상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얼만큼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느냐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은 결국 이 장면을, 이 그림을, 이 영상을 만든 창작자가 이 영상을, 사진을,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잘 전달되었느냐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보죠. 사진은 우수히 이어져 있는 세상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일부를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외에도 내 눈에 보이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보여지는 것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장비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다 한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왜 보여주지? 이 사진에선 혹은 이 영상에선 뭘 봐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예가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초까지 제가 노르웨이의 트론헤임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었어요.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사진을 찍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열정은 넘쳤지만 뭘 보여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던 상태인 것 같아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대상들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었고요.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일 만한 그런 환경에 저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을 하는 특별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화면의 구도나 구성이 평이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뭘 보여주고자 하는지부터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진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 매뉴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매뉴얼 중에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공을 설정하는 겁니다. 주인공 설정은 내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무엇이지? 혹은 내가 특별한 창작 의도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찍고자 하는 이 화면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셔터를 누르라는 가이드입니다. 샘플 사진을 몇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도 다 노르웨이에서 촬영한 사진들인데, 첫 번째 사진은 학교 가는 길의 풍경이에요. 하루에 2번씩은 무조건 보게 되는 풍경인데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한적한 느낌이 드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풀밭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한데 매일 보면 질립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빨간색 저지를 입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쭉 걸어오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 풍경이 조금은 특별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풍경은 아니었죠. 분명히 주인공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평이한 풍경이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것도 빨간색 저지를 입은 주인공이 등장하니까 화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은요, 앞서 보셨던 풍경과 같은 곳인데요, 화면의 앵글을 조금 좁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가운데쯤 보시면 빨간색 집이 보이죠? 제가 화면을 좁혀서 촬영했던 이유는 이 집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숲을 봐라, 이 노란색 밭을 봐라 라는 것보다는 이들이 어울린 공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빨간색 집이 주인공으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창작 의도를 가지고 이 대상을 나는 보여주고 싶어 라고 설정하시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런 특별한 창작 의도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촬영을 하실 때는 이 화면에 주인공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대상이 생기는 순간 그 대상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프레이밍 혹은 화면의 구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요, 화면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조연을 활용하기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기숙사 방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잔디밭에 벤치가 하나 떡하니 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기숙사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방 창문에서 이 풍경을 매일 보면서 벤치가 주인공이고 이 주변에 있는 기숙사 건물들이 조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풍경은 굉장히 여러 날 여러 날씨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어느 날 하늘에 갈매기가 날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 기숙사가 바다 근처에 있었어서 하늘에 갈매기가 한 마리 나는 순간 사진이 조금은 특별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설정했던 벤치라는 주인공의 요소와 벤치를 둘러싼 기숙사 건물들 간의 관계는 조금 약했던 거죠. 저는 나름의 관계 설정을 하고 촬영을 했지만 제가 봐도
살짝은 억지스러운 혹은 관계 설정이 조금 약한 고리였다면 뻥 뚫린 하늘에 갈매기 한 마리가 딱 등장하는 순간 관계가 조금 명확해졌죠. 여기서는 당연히 주인공이 갈매기가 되고 그 외 나머지 요소들이 조연이 됐죠.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니까 시각적으로 조금 더 흥미로운 사진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르웨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을 가던 날 항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본 바다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사진의 반은 바다고 반은 하늘이고 이게 저도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가 어떤 바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두 번째 사진처럼 사진의 반절에 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부터 저로 향하는 닷줄을 화면에 포함을 시켰죠. 바다와 배 그리고 닷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화면에 넣고 나니까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흥미롭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적절한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맥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을 통해서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관계로 사진의 주인공과 그 주변 요소 간의 이야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 여행 중에 올레순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하루를 자고 공원에 올라가서 촬영했던 사진 같아요. 아침이었고요. 사진의 위쪽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고 아래쪽은 아직 그늘이 져서 살짝 푸르스름한 그런 풍경입니다. 구성 요소가 명확히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화면 전체의 색감에서 위쪽은 노르스름하고 따뜻한 빛깔이 아래쪽에는 푸르스름하고 조금은 차가운 색감을 표현했죠. 이렇게 프레이밍을 구성해서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 있구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화면의 구도에 대해서 가운데 배치하고 대칭을 이루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혹은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구도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심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화면의 구성 요소가 적다는 게 아니라요, 촬영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비교적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재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촬영자의 의도도 보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촬영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촬영하는 그 타이밍과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과정이 결과물에도 그렇게 어렵게 나타나는 걸 저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과물을 보는 분들이 이건 나도 하겠는데 정도로 보여져야 사진과 영상의 내용도 잘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균형이나 대칭, 반복, 그런 요소들이 결과물만 보면은 만만해 보이지만요, 막상 그렇게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져야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의 결과물에 수월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만큼 많은 연습을 하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화면 구성, 구도, 프레이밍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냐,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샘플 이미지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갔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들이에요. 건축물이나 그런 여행지에서 풍경을 찍을 때 수직 수평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갈하고 촬영자의 의도가 담긴 듯한 사진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직 수평이 굉장히 철저하게 맞춰져 있죠. 이렇게 수직 수평을 맞추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화면이 정리가 됩니다. 그중에는 수직 수평을 동시에 맞추기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긴 한데요, 그럴 때는 수직선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화면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겁니다. 베를린 장벽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마 이게 복원한 건지 예전 거를 그대로 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전의 베를린 장벽의 모습을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 행인이 있죠.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다른 분들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주인공이 화면의 가운데 오게 아주 심플하게 화면 구성을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화면을 간결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보데뮤지엄의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화면의 정가운데 오게끔 화면을 구성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구도, 구성, 프레이밍 이렇게 뭔가 지식이나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분명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론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모든 대상을 다 멋지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수히 이어진 곳에서 일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창작자마다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특히 경험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화면의 구도나 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연습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찍는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찍고 나면 반드시 다시 보는 리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촬영해 놓은 결과물을 다시 보실 때는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결과물을 보는 듯하게 보셔야 돼요. 조금은 비판적으로, 조금은 분석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의 대칭이 잘 맞아 있는지 혹은 수직선이나 수평선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사진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프레이밍은 어떤 방법이 있었을지를 조금은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올라가실 거고요. 보는 눈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실력도 어느 정도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벌써 6회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진 쉽게 알려드리는 이웃집 작가님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실지 아주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작업의 마무리 단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리터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포토샵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하고 리터칭, 리터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디지털 사진을 리터칭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전 지식을 몇 가지 좀 준비했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비교적 좀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앱과 방법을 알려드리면 오늘 내용이 끝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진의 밝기 설정 노하우, 사실 전문가들은요 촬영을 하는 단계에서 눈으로 그리고 머릿속에서 리터칭을 합니다. 여행을 가시거나 좋은 풍경 혹은 카페에 가서 사진 혹은 영상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은 풍경을 마주하셨을 때 찍어두면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찍어도 지금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담진 못한다. 촬영 단계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후반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집 작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이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이 장비가 특별히 어떤 부분이 조금은 취약하다 혹은 어떤 부분은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다 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촬영 단계에서 여기서는 조금 밝기가 부족해, 여기서는 조금 채도가 부족해, 편집 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촬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사진 편집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원칙만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두운 부분은 비교적 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요, 아이폰 6S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어두운 부분을 복원한 예시입니다.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왼쪽 보시면요, 다리 아랫부분이 꽤 어둡게 보이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풀밭도 조금 어둡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간단한 보정 작업을 통해서 사진이 꽤 밝아진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역광 상황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공원과 건물 외벽은 꽤나 어둡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보정 작업을 통해서 오른쪽처럼 어두웠던 부분을 밝게 보정을 했죠. 이렇게 디지털 사진에서는 어두운 부분은 비교적 손쉽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점이나 노출의 기준을 잡으실 때 어두운 곳을 굳이 밝게 만들어서 촬영하기보다는 밝은 부분이 너무 밝게 찍히지 않게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조금 어두워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촬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하이라이트는 의외로 복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골목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하늘이 뻥 뚫려 있죠. 골목이 꽤나 어두웠기 때문에 노출의 기준, 제가 이렇게 터치해서 밝기 조절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초점과 노출이 골목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운 골목을 밝게 찍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은 하얗게 날아간 경우입니다. 이렇게 찍어놓고 보니까요, 나중에 보정 작업에서 밝기를 어둡게 만든다 한들 하늘은 어떤가요? 여전히 하얀색으로 뻥 뚫려 있죠. 자, 두 번째 예시도 같은 맥락인데요.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바닥에 있는 잔디밭이 꽤나 이쁘게 보여서 초점을 그리고 노출의 기준을 바닥에 맞춘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하늘과 구름이 완전히 하얗게 찍혔죠. 그리고 이거를 어둡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전히 하늘은 하얗네요. 오히려 색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조금은 과도한 색상 변화가 일어나 보입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사진에서는 어두운 부분은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한데 밝은 부분은 그 복원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4장의 이미지 세트는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예시인데요. 최신의 스마트폰들은 지금 보여드렸던 샘플보다는 비교적 우수한 화질을 혹은 보정 범위를 보여주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업무용으로 촬영하는 카메라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 예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뭘 찍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둡게 찍혀 있죠. 이런 장면도 보정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밝게, 그리고 색상도 꽤 준수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이 큰 카메라, 미러리스나 DSLR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신의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로우 촬영을 통해서 비슷한 정도의 보정 효과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보정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라이트룸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보 기입하시고 회원 가입하십시오. 라이트룸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이 둘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그 프로그램에서 앱 내 구매를 통해서 유료 계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기능은 되고 안 되고 라기보다는요, 유료 회원은요, 로우 파일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로우 파일엔 편집이 불가하고요, JPG 이미지만 편집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의 기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 기능에 조금 제한이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무료 계정으로 시작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룸을 실행하시면요, 저는 이전에 촬영을 위해서 편집했던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이미지가 먼저 떴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제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쭉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로 촬영한 이미지는요, 이렇게 썸네일 우측 상단에 DNG라고 표시가 됩니다. 저는 유료로 쓰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로우 파일이 잘 보이는 거고요. 아마 무료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사용 불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빨간색 점은요, 제가 손으로 터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설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습할 이미지는요, 저희 예진 PD님이 샘플로 촬영해준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로우 파일을 제가 불러와 봤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마스크, 복구, 자르기, 사전 설정 이런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먼저 보죠. 사진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먼저 자르기를 통해서 수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르기 클릭하시고요. 밑에 0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하신 상태에서 살짝 화면을 움직여 보면요, 이렇게 사진의 수직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0.8도 정도, 0.7도 정도로 수정하니까 바닥에 있는 펜스가 일자가 되면서 비교적 정리가 되어 보이네요. 자르기 및 회전 우측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죠. 얘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수직 정렬이 됐고요. 밝기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밝기 선택하시면요,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출은 사진의 전체 밝기를 조절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노출을 그냥 올리면요,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밝은 부분까지도 밝아져서 조금 과도한 밝기가 설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은 아주 살짝만
만져주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어두운 영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요, 나무의 그림자가 진하게 졌던 부분이 밝아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50 정도 작업을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이미지가 붕 떠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과도하게 전체 밝기를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검정 계열을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검정색 포인트 밝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서 이미지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색상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색상 탭으로 넘어가면은 색온도 색조라는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색온도 탭을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이미지에 푸른 빛이 많이 돌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은 노르스름한 빛이 돌게 되는데요. 지금 이 원본 이미지 자체가 약간 그늘진 곳에서 촬영이 됐었나 봐요. 사진이 전반적으로 살짝 푸른 색감이 도는데요. 슬라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셔서 사진의 색감을 조금 따뜻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작업하고 빠져나와 보면요,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요,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신가요? 밝기도 조금 밝아졌고요. 전체적으로 색감도 따뜻해진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 라이트룸으로 편집을 하시다 보면요,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보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 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요소들을 먼저 만져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리터칭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조작하다 보면은 이미지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촬영 단계에서 여기서는 조금 색이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부터 보정을 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런 샘플 이미지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모바일 라이트룸으로 편집이 진행된 이미지들입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꽤 좋습니다. 벌써 6회차가 끝났는데요. 제가 올해 해온 일들 중 하나인 사진 강의를 한번 파일럿 삼아 해보자 라는 기획 의도를 갖고 시작을 했던 건데요. 6회차의 강의 자료로 쓰였던 그 수많은 사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사진들이 사실 저도 잊고 지냈던 사진들이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들, 특히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은 저조차도 찍어놓고 잊고 지냈던 사진들인데, 그런 사진들을 다시 보게 되니까 꽤 좋더라고요. 잘 찍으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내 일상을 기록한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고 사진 생활을 즐기시면 향후에 더 도움이 되는 게 사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요, 사진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풍성한 삶을 만드는데 저희 이웃집 작가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진하는 사람 이종훈입니다. 이집 작가님으로 시작한 저희 첫 번째 시리즈가 끝났는데 잘 보셨나요? 총 6회에 걸쳐서 사진에 대한 기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저희가 너무 기초 이야기만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만한 책을 추천하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는 중급도 좀 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나오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뭐 확정적이고 관소화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이웃집 작가님이 확정적이고 그렇게 간소화된 방법으로 사진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는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 2회에 걸쳐서 사진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을 총 6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나요? 저는 사진가가 되고 싶다 혹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 라고 구체적으로 꿈을 꾼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평생 사진을 찍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주위에 사진가나 예술가가 제 가까이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유일하게 사진과 관련된 지식, 예술가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건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학교 도서관에서 예술 혹은 사진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 예술로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정식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사진 교육자이시기도 하고요. 사진가이시기도 한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하시려면 온라인에 있는 중고 서점이나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아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인상 깊은 이유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자이신 한정식 선생님께서는 사진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세요. 전공을 하지 않은 채 사진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진 업계에 진입하려고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 당연히 추천하는 책이고요. 전공을 하셨고 상업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신 분들께도 저는 이 책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강의 때 이야기로서의 사진 그리고 기술로서의 사진이 있고 결국에 그 둘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인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영역의 기초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책으로 저는 이 책을 꼽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파트를 몇 가지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말이다 하는 명제는 필자가 이미 사진예술 개론에서 모두 밝힌 바 있다. 사진을 말로 알고 들어가야 모든 것이 쉽게 풀린다. 사진을 말로 알고 임할 때 보다 좋은 사진, 보다 감동적인 사진, 창조적인 사진으로 접근하기 쉬운 것이다. 사람들이 귀 기울일 만한 말이라면 첫째, 새로운 말, 처음 듣는 말이라야 할 것이다. 둘째로, 들어서 보람이 있는 말, 감동을 주는 말, 흔히 듣던 말이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말일 때 귀 기울여 듣고 나서도 잊히지 않는 말이 될 것이다. 저한테는 사진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데 꽤 도움이 됐던 구절이었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기술로서만 생각하다가 사진이 말이구나. 말이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사진이 그것과 같다는 설명이 저한테는 꽤나 명쾌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진은 기술이 아니다. 사진은 작가의 생각이고 느낌이다. 때문에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라야 새로운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구절들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부를 해도 되나? 이렇게 전공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꽤나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의 현장에 있다 보면요. 사진의 소재와 주제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둘 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관돼서 짧게 요거는 말씀드려 볼게요. 주제를 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제부터 정해놓고 소재를 찾는 방법인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소재부터 정해놓고 후에 주제를 찾는 방법이다. 얼른 생각하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일 뿐이다. 주제를 정하는 게 사진 생활을 길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제를 정하라는 게 사실 꽤 어렵죠.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먼저 찍어 나가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는 것도 좋고 일상에서 자기가 깊이 생각해 왔던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찍을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명쾌한 설명이었네요. 두 번째 책은 마찬가지로 사진 교육자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필립 퍼키스 사진 강의 노트 부제로 사진과 삶에 관한 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냄새가 나는가요? 이 책이 제가 구매한 이후로 개정판이 한번 나왔다고 했죠?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책 역시도 현재는 절판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사진이란 행위가 무엇인지 사진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비교적 좀 큰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사진을 직업으로서 생각하는 분들께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취미이지만 조금은 깊게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생각의 도구로서 사진을 감상하시는 분들께도 꽤나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진의 기술적인 요소,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존 시스템 혹은 필름 현상하기, 대형 인화, 디지털 혁명, 2023년도의 기준으로는 그게 뭐지?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야 되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작가가 자기 생각을 적어놨고요. 중간중간에 연습 혹은 숙제라는 이름의 챕터에서는 생각할 거리들을 마구마구 던져주는 책이라서 사진을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조금은 깊이 있게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숙제 파트에 보면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보자. 예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당신은 왜 예술 창작을 하는가? 왜 어떤 행위들은 예술로 여겨지고 어떤 행위들은 그렇지 않은가? 순수 예술과 상업이나 응용 예술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책이 시작하고 29페이지 만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실 각각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기준으로 한 학기 정도씩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만큼 저자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깊이가 꽤나 깊습니다. 명확한 답을 요구하진 않죠, 이런 책들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을 2005년도에 처음 읽었는데 그때 했던 메모가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진을 한다는 것, 그리고 생각해서 찍고 의도를 살려서 단순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일련의 작업들은 자동차를 타면서 정비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갑자기 자동차 혹은 정비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당시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제 현실에 빗대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 필요에 의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에 있어서 찍는 사람의 의도, 생각을 고려하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사진이 취미의 수준을 넘어 직업 혹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게 해주는 도구인 사람들에게는 깊은 생각과 심도 있는 표현이 어쩌면 필수인지도 모르겠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누구의 사진이 더 뛰어나고 못하고를 떠나서 카메라를 잡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린 생각 같은데 정말 당시에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했던 책이라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고요. 경기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박영택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조금 흥미로운데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 사는 예술가들의 작업실 기행.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얼만큼 쉽지 않은 것인지를 알려준 책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 예술가를 만날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성장하면서 그리고 업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예술가를 만나게 될 기회가 종종 생기죠. 사실 주변에 있는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다 예술가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꽤 자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날것의 모습을 그렇게 서로 드러내주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작가들의 작업실을 구경 간다거나 혹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꽤나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런 기회에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박영택 선생님의 글이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깊이 있는 내용을 굉장히 쉬운 말로,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책 역시도 그런데요. 책에 소개되는 작가님들을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분들의 작품 세계나 작품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한다기보다 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소개해주는 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구절 몇 가지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특정한 형태로 굳어진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것, 그러한 노력과 시도야말로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자 예술가의 전제 조건이다. 예술가들의 삶의 방식이 어때야 하는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지만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모습을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작가들의 좋은 작업의 공통점은 그들이 무척 경제적으로 작업한다는 점이다. 현대미술이 지나치게 물량주의, 과시주의, 현란한 재료의 각축장으로 치달아가는 요즘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할 대목이다.
다시 우문이지만 그림을 왜 그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단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죠. 그는 말하기를 사람을 그리려면 사람을 그려서는 안 되고 산을 그리려면 산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산을 그릴 때 산을 그리면 그냥 풍경화가 되는데 하늘을 정성스럽게 그리기 시작하면 멋있는 산이 되듯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주변을 살펴 그리다 보면 오히려 대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가벼운 그림을 그리고 싶고 가볍고 못 그렸지만 감동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의 말이 환청처럼 떠돈다. 지금도 김을은 세상과 절연된 그 공간에서 그렇게 그림에 몰두할 것이다. 저희는 사진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에 소개되는 분들은 대부분 회화나 조각과 관련된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술 간의 어떤 깊이의 차이는 있지 않겠지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장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 제가 예술가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호기심,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예술가들의 삶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권의 책을 모두 보셔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취미로 사진을 적당히 즐기고 싶은 분들께 그리고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탐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엔 이렇게 두 권을 읽어보시는 거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자로서 사진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제 생각엔 두 권을 먼저 읽어보시고 나머지 한 권도 마저 읽어보시는 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 많이 보십시오. 동영상으로 짧고 압축돼서 전달되는 정보 그리고 지식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웃집 작가님이 소개하는 책 소개 두 번째 편. 오늘은 사진을 기술로서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총 3권의 책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책, 사진학 강의라는 이 책은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바바라 런던이라는 사진 교육자이신 분이 만든 책이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요거는 칠판인데요. 현재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거는 12판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사진의 역사, 카메라의 작동 원리, 조명의 원리, 아날로그 필름의 인화, 인쇄, 디지털 사진의 리터칭, 조명 등등등 사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는 대학에서 쓰는 개론 서적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은 책이긴 한데 나는 뭔가 한 권으로 전반을 훑고 싶다라는 분들께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책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은 사진 조명 교과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역시도 해외에서 나온 책을 국내에서 번역해서 출간된 책인데요. 여전히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실전 상황별, 예를 들면 뭐 미술 작품을 복사 촬영을 해야 한다, 혹은 반사가 심한 그런 제품 촬영을 해야 된다, 인물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는 조명 연출 방법, 조명용 액세서리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방식으로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에게 어떤 카메라가 필요한가? 라는 소주제에 대한 첫 단락이에요. 뛰어난 사진은 장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진가가 만들어낸다. 경험이 부족한 사진가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카메라로 작업할 때 가장 잘 해낸다. 경험이 많은 사진가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카메라로 작업할 때 가장 잘 해낸다.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요인들이 순전히 기술적인 원리들보다 더 사진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썼던 카메라를 최근에 바꿨거든요. 근데 최근에 진행됐던 몇 개의 프로젝트에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조작하던 손의 위치가 이전에 썼던 카메라의 위치대로 조작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순간 멈칫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도구의 중요성보다는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익숙한 도구만을 계속 써라 라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도구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해라 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조명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가 간혹 특강을 할 때 보면은 영상 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셔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도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책은 포토 스토리텔링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포토 스토리텔링의 기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인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라고 잘못 이해했던 책인데, 여기 부제를 보면요. 세계적 사진 작가의 리터칭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죠. 사진의 리터칭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요. 사진 리터칭의 기술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잘 찍은 사진을 한 장 놓고 이 사진을 찍을 때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리터칭을 접근하고자 했는지, 이 사진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파트는 어느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좀 부족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리터칭이 필요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약간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뻐 보이는 사진, 그럴듯해 보이는 사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연출이 왜 필요한지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의 방식을 보여주는 책이라서 포토 스토리텔링의 기술이라는 제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밑줄 쳐놓은 구절을 한두 개 정도만 한번 읽어볼게요. 디지털 사진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수록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최종 이미지를 완성하기까지 늘 세 가지 이미지가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촬영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미지, 촬영하면서 포착한 이미지, 그리고 보정 단계에서 조절하는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캡처 이미지와 보정 이미지는 마음속으로 그리는 이미지에 의해 끌려다닌다. 또한 디지털 암실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효과들도 이미지 미학과 비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늘 의도했던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작업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촬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찍었는지를 분명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리터칭에 대한 접근은 사실 이게 시작과 끝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리터칭 튜토리얼들은 기술을 알려주지 그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컬러로 찍어놓고 흑백으로 왜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흑백으로 바꿨을 때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는지, 그런 기술이 나한테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 상당히 많지만 왜 그런 기술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컨텐츠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이 책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추천한다면요, 한 권으로 사진에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한번 커버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금도 구하실 수 있는 이 사진학 강의, 지금은 12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바뀐 표지는 저희 예진 PD님께서 여기 새롭게 띄워주실 거예요. 그 사진학 강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이 책은 추천드립니다. 무작정 구입하지 마시고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훑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진 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촬영과 편집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지만 내가 지금 이거 잘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께는 저는 이 두 권을 추천드립니다. 사진 조명 교과서, 카메라는 잘 다루지만 조명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리터칭을 하곤 있지만 이게 잘 하는 건가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뭔가 방향성을 찾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총 2회에 걸쳐서 6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6권의 책을 모두 다 읽으셔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면 어떻게든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웃집 작가님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짧게 그리고 얕게 훑어봤던 내용들을 아주 쪼개서 각 파트별로 조금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계획이거든요. 저희 이웃집 작가님을 함께 하시면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책 한 권씩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따라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